(3,491개) 읍면동에 지켜져야 대한민국 지켜진다.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월 29일 날 주민자치기본법이라는 이 입법이 발의가 됐는데요. 그리고 나서 2월 달에 이제 김승규 국정원장님, 장로님께서 저보고 그 법안을 한번 검토해 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보게 됐습니다. 봤더니 이 법이 통과되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질 것 같더라고요. 헌법이 바뀌는 것과 같은 심각한 사태가 일어날 것 같았습니다. 충격을 받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주민자치기본법 공산화의 길목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제 강의를 했는데요. 제가 강의하면서 그랬어요. 지금 대한민국의 많은 우리 애국 우파들이 그때까지만 해도 광화문에 모여가지고 어떻게든 나를 한번 살려볼까라고 그렇게 전국에서 다 모여가지고 집회도 하고 그다음에 시위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이 강의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지금 대한민국의 많은 우리 애국지정 사람들이 정당만 바라보고 서울에 모여가지고 중앙만 바라보면서 어떻게든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기만 하면 나라가 바로 정상회복이 될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중앙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마을이 위험합니다. 지방을 바라보십시오. 지금 마을이 좌파들한테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건 무슨 소리야? 지금 마을이 위험하다는 그 사실을 전혀 사람들은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지금 읍면동이 위험하다. 주민자치회, 주민총회, 그 다음에 마을교육공동체, 자치경찰제, 곳곳에 이런저런 어떤 그 법안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읍면동을 지금 좌파들이 완전히 다 장악하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우파들은 전혀 감을 못 잡고 오로지 당만 바라보면서 대통령 선거만 이기면 마치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지금 장악만 하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 착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중앙만 바라보지 마시고 마을을 바라보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많은 분들이 이제 그때서 보니까 심각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많은 깨달음이 이제 있고, 많은 분들이 이제 특히 목사님들이 많이 이제 사태가 심각한 걸 알고 이제 많이 지금 도와주고 이제 국민들, 주민들, 교인들을 깨우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지금까지 왜 그러면 대한민국에 있는 행정학자,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 있는 행정법학자, 헌법학자, 또 마을 활동하고 있는 많은 우리 애국우파들이 있는데 왜 몰랐을까? 이 사태를.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첫째는 마을을 장악하는 좌파들의 시도가 너무 복잡하거든요. 이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이거를 어떤 쪽은 주민자치에 또 있죠. 그 다음에 또 마을 교육 공동체 부분이 있죠. 그 다음에 또 자치경찰제도 있죠. 또 다른 어떤 법안들이 만들어지고, 또는 이장이니 통장이니 반장이니 엄청난 것들, 이런 것들이 각각 떨어져 가지고 있어 가지고 그 부분만 봐 가지고는 도대체 이게 전체적으로 무슨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잘 알지를 못해요. 나중에 결국은 합체를 해보면 이게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요, 어린애들이 그 왜 저 블록
뭐라 그러죠? 예? 레고 같은 거. 레고 같은 거를 이런 것들을 합체를 해야지 이게 전체가 다 나오잖아요. 그 뭐죠? 그 로봇 같은 거 보면은 팔 만들고 다리 만들고 머리 만들고 모든 걸 다 만들어가 어느 순간에 합체를 하면 드디어 이 로봇이 딱 돼가지고 막 괴력을 발휘하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그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실체를 숨기면서 이거를 장악해야 하기 때문에 다 똑똑똑똑 떨어뜨려 가지고 그걸 나중에 어느 순간인가 합체되는 순간에 이제 실체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떨어져 있는 걸 합체했을 때의 모습을 우리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들에게 쏟고 당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알았느냐 하니까 15년 전부터 계속 마을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계속 관찰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또 거기다 사상 분야 이런 그들이 쓰는 용어라든가 그들이 전략 전술에 대한 걸 계속 관찰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현재 어떤 식으로 나가는지 그거를 이제 간파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동안에 한 15년 전부터 쭉 관찰했던 내용들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 지금 마을이 위험한 내용들을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주의 공동체 모델인데요. 지금 여러분들은 마포에 가면 성미산 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쳐보시면 잘 나옵니다. 거기에는 보면요, 이 마을은 1994년도부터 그 인근에 살던 젊은 그 소위 주부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 공동 육아를 하려고 우리 어린이집인가라는 거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공동 육아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좀 뭔가 괜찮았다고 생각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시발로 해서 공동 소비, 공동 생산, 공동 교육 등등등 이렇게 영역을 확장해 가지고 지금 같은 마포 성미산 마을이 됐습니다. 우리가 마을이라고 하니까 그냥 뭐 조그마한 어떤 요런 골목길에 있는 뭐 마을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지금 영역이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넓어졌는데 어느 정도로 넓어졌냐 하면 성산동, 서교동, 망원동, 창전동, 동교동, 합정동, 연남동 이렇게 여러 우리가 소위 동네를 아우르는 넓은 지역을 지금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보시면은요. 근데 이 마을 공동체가 굉장히 그 성미산 마을에 이렇게 소재하고 있는 단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많아요. 그래서 뭐 자세하게 다 볼 수는 없지만 뭐 한국 인권 관련 단체, 팔레스타인 평화연대, 전쟁 없는 세상, 여성 노동자회, 평화 네트워크, 문화인권센터, 뿐만 아니고 도서관도 있고 문화연대, 꿈틀학교, 동성애 인권연대, 향림교회, 뭐 전쟁 없는 세상, 뭐 등등등 이런 단체들이 그 지역을 꽉 에워싸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좌파 사회주의 공동체 마을이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대해서 동조하는 단체들이 대거 이쪽으로 몰려가지고 어마어마한 하나의 집단촌을 형성하고 있다. 그래서 학교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뭐 그 다음에 각종 그런 단체들이 다 밀집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3,491개 읍면동이 사회주의 공동체 마을이 된다. 거기에 있는 좌파 마을 활동가들이 주도하는 그런 어떤 형태가
이루어지면 그 모델은 바로 마포 성미산 모델이 앞으로 3,491개 읍면동에 아마 그런 형태의 어떤 마을이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예측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요, 이 마포 성미산 마을이 마포에만 있는 것 같지만 이게 지금 전국으로 다 퍼져 있습니다. 자, 전국으로 퍼지게 된 결정적 계기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당선입니다. 그래서 이 박원순 시장이 언제 서울시장이 됐냐면 보궐선거로 됐는데 2011년도 10월 달인가 그때 이제 보궐선거로 당선이 됐거든요. 당선이 되고 바로 2012년도에 들어가면서 서울시 예산으로 서울시 마을 공동체 종합지원센터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센터에 누구를 앉히냐 하면 성미산 마을에 있는 그런 소위 그 마을을 운영한 경력자를 센터장으로 앉혀가지고 지금 그 마포 성미산 모델을 서울 전역으로 퍼뜨리는 활동을 했어요. 자, 그래가지고 지금은 어떻게 그 이후에 서울 그러니까 마포 성미산 모델을 서울 전역으로 확장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 서울 모델이 괜찮은 것 같아서 또 다른 지역의 시도에서도 그걸 또 모방을 한 또 마을 공동체 사업을 했어요. 남경필이라고 아시죠? 경기도지사를 할 때 그 사람은 마포 지금 서울의 모델이 괜찮은 것을 생각했는지 따봉마을이라는 걸 경기도에서 곳곳에 또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또 모방을 했겠죠.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와 같은 마포 성미산 모델이 전국의 마을 공동체 사업이라고 전국에 다 확장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읍면동이 대체적으로 이런 마포 성미산 같은 마을 공동체 사업을 대체적으로 다 적용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마포에 하나가 있던 그 모델이 이제는 전국으로 다 확장돼 가지고 지금 퍼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냐 하면 이 마포 모델만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2007년도에 그 김병권 같은 여러 사람들이 공저한 베네수엘라 혁명의 역사를 쓰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 안에 보면요, 이 차베스 베네수엘라 차베스가 소위 말하면 사회주의 그 체제를 만들기 위한 모델로 바로 그 베네수엘라의 주민자치 평의의 모델이 있어요. 그거를 지금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고 그 모델을 우리 한국에 지금 적용시키려고 많이 그동안에 노력을 했습니다. 그때 2007년도에 이미 이 책이 나왔으니까 상당히 오랫동안 지금 베네수엘라 모델을 베네수엘라 차베스가 사회주의를 만들기 위한 도구로 썼던 주민자치 평의의 모델을 한국에도 적용하려고 그들은 꾸준히 연구를 하고 노력을 했었다. 지금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혹시 그 혁신학교라고 아시죠? 각 지역마다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이제 혁신학교라는 걸 처음으로 했는데 아마 그게 한 2010년도쯤 되지 않나 싶은데요. 자, 그때 혁신학교 만들고 그게 바로 뭡니까? 정교조 교사들이 주도하는 어떤 그런 소위 말하면 학교죠. 그 다음에 각종 대안학교. 지금 뭐 저 지역마다요 이 대안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학생들을 도시에 있는 학생들을 불러 가지고 또 뭐 놀이하면서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대안학교들이 지금 많이 곳곳에 다 산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마을 학교라는 것도 좌파가 주도하는 마을 학교라는 게 있어요. 저도요 한 5년 전인가 안양에 제가 살 때 화장실이 급해가지고 그 버스 정류장 옆에 있는 2층에 있는 건물로 들어갔더니 거기에 한 초등학교 한 3학년쯤 되는 애를 데리고 어떤 엄마가 어디로 쑥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이게 뭔가 학교 비슷한 강의장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럼 뭐 하는가 봤지요? 봤더니 거기 가서 학생들하고 학부모들이 모여가지고 운동꽃 노래를 배우더라고요. 예. 그래서 딱 보니까 앞에 어떤 강사들이 뭐를 배우는지 보니까 전부 다 유명한 좌파 강사들이 거기에 다 이제 거기 와가지고 뭘 가르치는 거로 다 돼 있더라고. 그래서 그때서 비로소 이런 학교가 마을마다 있구나 하는 걸 내가 그때 알게 됐죠. 보니까 그게 마을 학교인 거예요. 마을 학교. 자, 그래서 지금 곳곳에 마을 학교가 있는데 그러한 좌파 교육 공동체 방식의 학교들이 전국에 쫙 지금 확산이 돼 왔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으냐, 그거는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 다음에 지금 또 협동조합이라는 게 있고 사회적 기업 같은 경제 공동체 방식도 많이 곳곳에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협동조합 기본법이라는 게요 2012년도 12월 달에 제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거 누가 만든 거냐 하니까 이명박 대통령 바로 정권 말기에 만든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게요 이명박 대통령이 주도해가 만든 거라니까요. 협동조합 기본법을. 그러니까 저는 이 2012년도 12월 달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된 바로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협동조합 기본법을 제정하는 거 보고 저는 속으로요 많이 놀랐습니다. 돌았나 그런 생각을 했죠. 이게 지금 무슨 목적으로 누가 만들려고 하는지도 모르고 이거를 이렇게 불쑥하나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는지 일단은 통과가 됐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어떤 좌파 교수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걸 봤습니다. 앞으로 100년이 지난 뒤에 먼 훗날 100년이 지난 뒤에 이명박 대통령은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평가를 받을 거다. 왜? 협동조합 기본법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걸 보고 그들이 가장 원했던 것을 이명박 대통령이 풀어줬구나. 그들의 소원을 만들어줬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이게 지금 무슨 짓을 내가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짓을 하고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래서요 이 협동조합 그래서 이제 박원순 시장이 이 법이 통과되자마자 바로 이렇게 말했어요. 서울시 예산으로 1년 안에 1000개 협동조합을 만들겠다. 그 다음에 10년 뒤에는 8000개 협동조합을 만들겠다 했어요. 아마 지금쯤은 전국에 상상할 수 없는 협동조합이 만들어지고 사회적 기업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좌파들의 경제 공동체 활동을 도와주고 있을 거다. 지금은 이와 같은 경제 공동체, 교육 공동체, 그 다음에 행정적인 어떤 공동체 이런 것들이 많이 우주순처럼 전국으로 확장되고 성미산 마을 모델이 확장되는 이 상황에서 지금 대한민국이 드디어 그것을 법제화하는 주민자치기본법 이와 같은 또 마을 교육 공동체 관련된 법들이 지금 이제 드디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행정학자들, 행정법학자들 못하냐? 왜 모르냐 하니까 이 복잡한 사상 어떤 용어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까막눈이 돼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제가요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에 내가 군에 강의를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강원도에 갔더니 그 강원도의 군인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혹시 제보고요. 혹시 교수님 그 귀촌 귀농 운동 혹시 아십니까? 그런 거예요. 저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귀촌 귀농 그 사이트가 있는데 들어가 보면은 좌파들이 버글버글하다는 거야. 아, 그래요? 저 이 동네에도요 귀촌 귀농 해가지고 저 마을에도요 이장이 좌파고요, 저 마을에도 이장이 좌파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게 벌써 15년 전의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좌파들이 이장직을 장악하는데 동네 사람들은 노인네들이라 뭐 행정도 모르고 그냥 이렇잖아요. 젊은 사람이 내려와가지고 일도 잘하지 똑똑하지 막 그러니까 거기다가 안 팔리는 농수산물 다 또 팔아주지. 그러니까 노인네들이 막 좋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신임을 받아가지고, 신임을 받아가지고 이 동네 노인네들한테 완전히 이제 노인네 그 마을을 장악하는 겁니다. 장악한 후에 또 저 옆 동네에도 이장직을 장악한 그쪽도 또 주민들을 장악해.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번에 누구를 지방의원으로 밀자. 그래가지고 지방의원을 장악하는 겁니다. 다. 그래서 지금요 원래 강원도라는 지역은 군인들도 많고 안보식이 투철한 굉장히 이른바 우리가 보수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데인데 어느 순간에 헷가닥해가지고 다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그냥 우연하게 된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바로 그들의 귀촌 귀농 운동. 옛날에 여러분들이 러시아에 왜 농촌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운동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옛날에 80년대 보면은 그 뭐 했어요? 그 운동권이 시골에 가가지고 농활 같은 거 했잖아요. 그죠? 이와 같은 것들이 이제는 농활이 아니고 방학 때만 내려가는 게 아니고 이제는 아예 그냥 그 마을에 정착해 버린다니까. 정봉주라고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그 아주 좌파 활동가로서 유명한 국회의원까지 한번 하고 했잖아요. 그 양반이 교도소 1년 가 있더니 갑자기 나오자마자 어디로 가냐? 봉하러 가더라고요. 아무 연고도 없는데. 그걸 왜 가나 싶었어. 갔더니 거기 가자마자 바로 그 동네에서 안 팔리는 농수산물들을 있잖아요. 좌파 그 소위 소비형 공동체 있잖아요. 뭐 아이쿱 생협이 뭐 한살림이니 이런 거 있죠. 그런데도 다 팔아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 노인네들을 그냥 완전히 그냥 우구나 다 시켜놓고 또 다 가더라고. 지금 이와 같은 대한민국에 이미 저변에 우리가 전혀 중앙만 바라보고 있을 때 이 사람들은 이미 마을을 바라보고 그 마을을 장악하기 위한 토대를 계속 닦아나간 겁니다. 마포 성미산 마을과 같은 거는 도시에서 있는 소위 말하면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뿐만 아니고 이제 시골로 내려가는 운동도 계속 해가지고 그 저변과 토대를 닦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모르고 있었다.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요. 그런데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문재인 정권이 들어온 후에 마을 교육 활동가들을 많이 양성을 했어요. 초급 과정, 중급 과정 막 이렇게 많이 양성을 했어요. 저기 보십시오. 지금 현수막이 걸려 있죠. 마을 교육 활동가 양성 과정 기본 모집 안내 그래가지고요. 지금 앞으로 주민자치회가 이루어지면 거기서 마을을 읍면동을 장악할 사람들을 다 양성하는 겁니다. 이미 그거를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계속 해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와 같은 일들이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지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전부 다 그런 데 대한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많이 이렇게 준비를 했었고 그
토대 위에 이제 주민자치회를 만들기 위한 법안도 발의되고 조례도 만들어지고 지금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아까 마을 학교라는 게 만들어졌다고 했는데 도대체 얼마나 만들어졌나? 이건 교육부 자료입니다. 교육부에서 보도 자료로 나온 것 중에 이 자료가 뽑아냈습니다. 그랬더니 도봉구에서 마을 학교가 97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97개소, 마을 강사가 522명이 양성돼 있다. 돌봄 키움 센터 4개소, 지역아동센터 18개소, 청소년 시설 10개소, 진로체험처 181개소 등 풍부한 마을교육 자원이 확보되어 있다. 이것이 이 도봉구의 장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풍부한 마을교육 자원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회니 마을 공동체 사업을 하기에 아주 적합하다.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보십시오. 도봉구에서만 지금 마을 학교가 몇 개소라고요? 97개소. 마을 강사가 522명이 확보되어 있다면 전국적으로 마을 학교는 몇 개며 전국적으로 양성된 마을 강사는 몇 명이냐? 생각해 보면 지금 그렇다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지금 여기서 오늘 이렇게 강사입니다. 강사고 여기가 이제 마을 학교예요. 그래 마을 학교인데 자 마을 강사, 마을 학교가 우파들의 마을 학교 마을 강사가 몇 명이나 있을까요? 읍면동 단위별로 이와 같은 학부모하고 학생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어쩌고 박정희 대통령이 어쩌고 대한민국이 건국은 어떻게 됐고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가르칠 수 있는 학교가 있냐고요 지금. 그러면 읍면동별로 이와 같은 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강사가 몇 명 돼 있냐고요 대한민국에. 근데 지금 우리는 뭐 하고 있냐고요. 예? 광화문에 모여가지고 계속 지금 대통령만 당선되면 된다고 지금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었다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것만 바라보고 있을 때 이 사람들은 마을을 장악해 가는 과정을 지금 15년 이상 쭉 준비를 해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도대체 뭐 하고 있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요 준비 과정을 했고요. 그러면 지금 주민자치 기본법안이 핵심은요 주민자치의 주민총회를 만드는 법안인데 이게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월 29일 날 그 김영배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 사람이 이 법안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누가 이 법안을 만들어 제안했냐 하면 마을 활동가들이 만들어 제안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요 국민의힘당에 가가지고 사실은 뭐 태영호 국회의원도 만나고 박지인 의원도 만나고 많은 국회의원들 만났어요. 만났는데 지금 이 법안 몰라요. 모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자꾸 우파들은 굉장히 이 법안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만드는 줄 알아요 법안은. 국회의원 그 바쁜 사람이 언제 국회 그 법안을 만들어요? 아닙니다. 좌파들은요. 자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에요.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선 5년 동안에 그 법률안이 제정 개정된 건수가 지금 몇 건이냐? 4,000건 정도 됩니다. 4,000건. 그 다음에 발의된 법안 건수가 몇 개냐? 한 8,000건 정도 됩니다. 아니 지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뭐 숫자는 많다고는 하지만 이 많은 법안을 만들 수 있는 여력이 있을까요? 바쁜데 사람 만나야지 술 먹어야지 뭐 해야지 안 됩니다. 그럼 누가 만드냐?
바로 그 분야에서 계속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법안을 만들어가 국회의원을 통해서 제출할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파들은 뭘 생각하냐면 법안은 국회의원이 만든 줄 알아요. 그래 국회의원 보고 너는 왜 안 하느냐고 그러는데 아니고 국회의원이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소위 시민 활동가들이 그 영역에서 하는 전문 활동가들이 법안을 만들어가 국회의원한테 빨리 그거를 통과시켜 이거를 발의해 달라고 요구를 해가지고 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냐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은 이해하시고요. 뭐 그건 그렇고 그래서 지금 이 주민자치기본법안이 발의가 됐는데요. 가장 큰 독소조항은 제7조입니다. 주민의 자격 부분인데 뭐가 독소조항이냐 하니까 가짜 주민들이 읍면동에 대거 들어오도록 해놨다는 겁니다. 가짜 주민들. 자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지금 주민의 자격 부분인데요. 해당 지역 내 읍면동에 실제 살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진짜 주민들은 그거는 주민이 지금까지 주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까지 주민으로 취급받지 못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그 동네에 살지도 않고 국적도 없거나 아니면 그 동네에 안 살고 실제는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까지도 일정 조건 아래에서 그 지역에서 주민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가짜 주민들이 대거 들어올 수 있도록 해놨다고요. 그러면 가짜 주민에는 누가 있냐 하니까 첫째는 재외동포, 조선족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나라 국적도 없는 사람을 지금 주민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외국인도요. 중국인, 중동인 같은 사람들도 주민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놓고 그 다음에 그 지역 내에 소재하는 기관, 사업체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 기관, 정부기관, 공공기관, 민간 있잖아요. 복지기관, 인권단체, 환경단체 막 있잖아요. 거기 기관이 이 동네에 소재하고 있으면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이 다 주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 그 동네에 안 사는데도 직장이 있다는 이유로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을 다 주민으로 해놓고 뭐라 그러냐 하면 생활주민이래요. 생활주민. 진짜 주민은 사는 사람이 아니고 안 사는데도 저 옆 동네 먼 데 살아도 여기에 직장이 있다고 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을 다 주민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놨다. 그러니 당연히 이 지역에 있는 직장이 있다면 거기에는 대기업도 있을 거고 중소기업 심지어는 1인 기업까지 불법단체까지도 거기에 다 주민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인허가를 안 받은 단체도 다 돼요. 그러니까 아무나 그냥 이름만 걸쳐놓으면 무조건 이 동네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의 담을 완전히 헐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해당 지역 내 소재하는 모든 학교에 소속된 학생과 교직원이 통째로 주민이 되도록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지역 내에 초등학교는 빼고요. 여기는 초등학교 빼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성인학교 모든 학교에 있는 교직원과 학생이 다 통째로 주민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아마 많은 문제가 부닥칠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학생과 교사가 통째로 주민이 되면 교실은 어떻게 될까? 우리가 다 같은 주민이니까 우리가 앞으로 주민총회에 같이 가보자. 이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읍면동에 있는 중요한 어떤 그 사항들을 학교에서 그 교실에서 논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거는 일종의 정치학교가 되고 선거학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제 교사들이 학생들을 다 이제 배후에서 조정한다면 학생들이 이제는 그 교사들에서 조정받아 가지고 그 읍면동을 장악해 나가는데 다 도구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중국의 공산주의 홍위병들 아시죠? 10대 홍위병들이 어떻게 활용됐는지. 여순 사건 때도요.
10대 여중생들이 제일 무서웠다 그래요. 교사들한테 조정을 당해가지고. 제주도 4.3 사건 때도 그랬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젊은이 아니고 10대 애들은 아직 육체는 컸지만 미숙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쉽사리 선동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을이 상당히 그렇게 장악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지금 주민자치기본법만 문제가 아니고요, 조례로 지금 아직 그 법이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대타로 뭐냐면 읍면동에 있는 조례를 가지고 지금 그거를 운영하고 있는 데가 많아요. 조례도 그 독소조항 내용이 그대로 들어있는 거 많습니다. 자, 지금 보십시오. 은평구 녹본동에 있는 그 주민총회 개최 이제 조례를 보니까요, 주민이 누구냐 하니까 녹본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또는 녹본동에 소재하는 사업장, 기관, 단체, 학교에 속하는 사람, 등록 외국인이 주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도 역시나 가짜 주민들이 대거 들어올 수 있도록 해놨다는 겁니다. 조례상으로도 지금 시행이 되고 있어요, 이미. 예,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은평구 가련 이동을 보니까요, 주민총회에 참석할 수 있는 기준이 만 10세 이상 주민이에요. 만 10세면 초등학교 4학년 아닙니까? 초등학교 4학년이 이제는 주민총회에 참여해가지고 표결을 의결권을 행사한다고요. 근데 교사가 데리고 가면 단체로 그냥 참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요, 주민총회 참석 기준이 성사 기준이 얼마냐 하면 주민의 100분의 1만 참여하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교사들이 마음만 먹으면 학생들 데리고 가면 얼마든지 자기 뜻대로 주민총회의 중요한 사항을 멋대로 의결할 수 있다. 그러면 이 마을이 정상적으로 굴러갈까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좀 봤습니다. 연희동을 보니까요, 주민총회 참여 대상이 여기도 만 10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저쪽에 울산 중구의 병영이동을 제가 찾아봤는데요, 만 8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뜨끔하시죠?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주민총회에서 의결하는 내용이 뭐냐? 읍면동에 있는 중요한 어떤 앞으로 자치계획 같은 것도 결정하고요. 주민세 환원 사업 결정 이런 것도 합니다. 주민세 환원 사업이 뭔지 아십니까? 이거를 8살짜리가 할 수 있을까요? 만 10세짜리 초등학교 4학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해놓고 있다고요. 앞으로 이 읍면동을 그들이 원하는 대로 미성숙한 학생들을 이 뭐라 그럽니까? 투표권을 줘가지고 멋대로 이 마을을 좌지우지하려는 의도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고도 만약에 가만히 있다면 이거는 대한민국이 망가지는 것을 방치하는 것 같은 중한 죄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꼭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짜 주민들이 진짜 주민들을 지배한다는 겁니다. 왜 지배한다고 보지? 그러면 자, 한번 볼까요? 지금 있잖아요. 그 가짜 주민하고 진짜 주민이, 가짜 주민과 진짜 주민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를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진짜 주민은 뭐라 그랬습니까? 이 동네에 사는 사람이라 그랬죠. 진짜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진짜 사는 사람을 진짜 주민. 자, 그 다음에 이 동네에 안 살면서 저 딴 데 사는데 직장이 여기 있다는 이유로 여기에서 생활 주민이라고 이제 거기서 주민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가짜 주민. 자, 그런데요, 하나 물어보자고요. 진짜 주민은 낮에 어디 있어요? 예? 진짜 주민은 이 동네에 있습니까? 아니면은 저 직장이 있는 동네가 있습니까? 그럼 낮에 여기 없죠?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가짜 주민들은 낮에 여기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직장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에 낮에는 여기에 있는 거라니까.
그러면 진짜 주민은 낮에 어디가 있다? 딴 데가 있다. 가짜 주민은 어디 있다? 여기 있다. 그런데 주민총회는 주민총회하고 주민자치의 활동, 분과 활동이나 이런 거는 낮에 합니까? 밤에 합니까? 그러면 가짜 주민들이 여기에 주도가 됩니까? 아니면 진짜 주민이 주도가 됩니까? 가짜 주민이죠. 자, 두 번째. 진짜 주민은 그 옆집에 누가 사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알아요? 저 옆집에 아파트에 저기 옆집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옆집에 다 그 사람은 고향이 어딘지, 그 다음에 자식은 뭘 하는지, 직장은 어딘지 알아요? 모르죠. 서로 소통합니까? 잘 안 하죠. 근데 가짜 주민들은 어떨까요? 직장이 여기 있잖아. 직장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소통해야 안 해요? 그죠? 지금 같은 직장이죠. 예를 들면 무슨 중학교 교무실이에요. 중학교 교무실인데 교사가 지금 80명이야. 서로 얼굴 매일 봐요, 안 봐요? 지금 주민총회 있다는 거를 정부 한 사람만 오면 공유해요, 안 해요? 하죠. 자, 그렇다면 진짜 주민들은 옆집에 누가 사는지 서로 정보 소통이 안 되는 모래알과 같은 존재라면, 가짜 주민들은 직장에 한 곳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단체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총회, 주민자치 활동을 한다면 가짜 주민들은 적극적으로 단체로 움직이게 되고, 진짜 주민들은 모래알이라 가지고 주민총회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결국은 어떤 결과가 났느냐 하면 주민총회도 주민자치 활동도 가짜 주민에 의해서 지배당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네. 자,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진짜 주민은 가짜 주민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존재가 된다. 네, 이런 것이 바로 그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교회, 교인들, 우파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어떤 면에서 예상되냐면 이 법 제5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3항에 볼게요. 주민과 주민자치에는 노동, 인권, 환경, 복지 등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사회적 책임 사항을 준수해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고요. 노동, 인권, 환경, 복지 등. 자, 노동관계법, 인권관계법, 예를 들면 그 차별금지법도 인권관계법일 겁니다. 그 다음에 환경관계, 복지와 관계되는 관계법령을 주민과 주민자치에는 준수하라는 거야. 지금 이 법이 통과되면 이 법만 준수하는 게 아니고 이 법 주민과 주민자치에는 지금 우리나라에 통과된 인권관계법, 그 다음에 복지관계법, 노동관계법 모두를 다 준수해. 이게 무슨 헌법도 아니고 말이죠. 네오막시즘에 입각한 모든 그저 반기독교적이고 반인권적인 이 법들을 주민들한테 준수하도록 강요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면 지금 주민들에게 차별금지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이 이 법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차별금지법은 반기독법이기 때문에 반대를 해야 되지만 주민자치기본법은 반기독교 법안이 아니고 그냥 이거는 정치관계법이야.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여기에 대해서는 반대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고요.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다음 두 번째, 이 법 제8조 1항에 보면 모든 주민은 성별, 신념, 종교, 인종 등 차별받지 않는다 돼 있습니다. 성별? 근데 이 지금 성별은 남녀 성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양성이 아니에요. 지금 그들의 마을 활동가들 자료를 보니까 젠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50가지의
그런 성적 지향이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니까 결국은 이거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는 것과 똑같은 결과를 낳습니다. 차별금지법은 기독교 반대로 통과가 안 됐는데 이 법이 통과되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는 것과 똑같은 결과를 낳는다고요. 그러면 교회가 지금 차별금지법은 막지만 반기독교 법안이라 막지만 이거는 기독교 관계법 아니지 않냐 해가 이거를 통과시키는 순간에 뭐냐 하면 교회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는 것과 똑같은 결과를 낳습니다. 그 다음에 신념에 따른 차별금지. 신념이 뭐냐면 정치적 신념입니다. 이데올로기입니다. 차별금지법에 보니까요, 성별, 사상, 종교, 인종 등에 따라서 차별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이 신념이란 바로 사상을 의미한다. 자, 이 법이 통과되면 뭐가 되냐 하면 사회주의, 공산주의, 주체사상과 같은 정치적인 사상에 대한 차별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공산주의 연구하는 연구소도 만들어지고 주체사상을 추종하고 전파하는 단체 만들어도 이제는 차별받지 않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종교에 차별받지 않는다. 이슬람 반대 못합니다. 이제 이단 종교 이제 차별 못합니다. 이와 같은 무서운 법이 바로 이 내용 안에 다 들어가 있다고요. 그런데 이거는 교회만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 주민들까지 다 적용되는 법이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자, 그다음에 지금 제10조 6항에 보면은요, 뭐가 되어 있냐면 정보 수집 권한, 주민들에 대한 정보 수집을 무소불위의 권한을 부여해 놓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에는 관계중앙기관의 장, 말하자면은 경찰청장, 법무부 장관, 관세청장, 그다음에 행안부 장관 이런 중앙부처 장한테까지도 지금 우리 주민자치에 소속된 주민들한테 정보 내놔. 그럼 줘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주민자치회, 읍면동에 있는 주민자치회가 저 장관한테도 지금 정보 수집을 내놓으라면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놨으면 무슨 이런 이따위 법이 있냐 이거야. 그러면 거기다가 소속기관까지 포함해요. 말하자면 경찰청장한테 달라 할 수 있고 경찰청장 밑에 지방경찰청장, 그다음에 경찰서장, 파출소장도 다 소속기관장입니다. 주민자치회가 달라 그러면 파출소장한테도 경찰서장한테도 주민에 대한 정보 내놔 하면 다 줘야 된다는 거야. 그럼 어떤 인적 정보냐 하니까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까지 포함해 등이니까요. 모두 다입니다. 세무정보, 그다음에 그 부동산 정보, 말하자면 또 뭐 있을까요? 뭐 출입국 관련된 정보 다 달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주민 입장에서 좌파들이 지금 주민자치회를 장악했을 경우에 일반 교회라든가 우파 주민들이 당하는 고통이 얼마냐고. 어떻게 악용할지도 모르는데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끔찍한 일이죠. 그런데 마지막에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냐. 요청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그래서 우리 그 헌변 대표인 구상진 변호사는 이 법을 보더니 하더라고. 아, 이거는 이런 무소불위의 권한은 현행법상 국회의원도 못 갖는 권한이죠. 이거를 주민자치회한테 줘놨습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 아, 지금 얘들이 이 사람들이 마을 활동가들이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총회를 장악하고 마을 교육 공동체를 장악하고 이 하려고 하는 게 어떤 의도인지, 어떤 마을을 만들려고 하는지, 이게 주어지면 대한민국을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는지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모르겠다? 그러면 당해봐야 아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분과 조직이 또 있어요. 분과 조직. 분과 조직은 30명에서 한 50명쯤 됩니다. 그런데 거기 환경분과, 인권분과, 복지분과, 교통분과, 아동분과, 주거분과. 아, 이것만 딱 보면 네오마르크시즘 느낌이 안 들어요? 예? 그래서 아, 여기에 환경분과에 30명이야. 30명. 인권분과에 30명씩을 배당해 놓고 그들이 읍면동에다가 쑤시고 다니면 이 읍면동이라는 게 그리 넓지가 않잖아요. 뭐 어떤 데는 면 단위 같은 데는 1,000명, 2,000명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좀 큰 대도시라도 한 3만 명밖에 안 되는 지금 이 지역에 환경분과에 30명씩 해가 매일 그저 막 그냥 쑤시고 다니면 기업체들이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이제 뭐 소음이 측정해보자, 교회 종탑이 위험하다 측정해보자, 뭐 그러면서 그냥 하면 교회도 그다음에 기업들도 우리가 참 이 고통이 심할 겁니다. 그다음에 인권분과, 아동분과, 아이고 교회에 유년주일 학교에 어떤 특정 사상을 학생들한테 주입하는 것은 이거는 뭐냐면 인권 탄압이다. 인권의 문제다고 하면 앞으로 교사들이 제대로 된 이게 유년주일 학교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지금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되는 이러한 어떤 법을 이렇게 자기 멋대로 할 수 있는 것을 법을 만들어 놓고도 여기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는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자영업자 이 사람들은 이 법에 보면은 주민자치가 이렇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주민자치가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러니까 거다가 뭐까지 할 수 있느냐? 기부금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해놨어요. 앞으로 이제 기업들은 아마 돈 많이 뜯길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국공유 재산을 활용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했는데요. 국가가 가진 부동산, 자치단체가 가진 부동산을 어떻게 주민자치한테 우선 매각하라고요. 저가로. 그 다음에 매각이 안 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대여하라고 이 법에 해놨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가 지금 국가로부터 부동산 받아 저가로 그냥 구입해 무상 양도 받아 활용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부동산을 어디에 활용할 거냐? 예, 도심지에서는 예를 들면은 뭐 공공주차장을 만든다든가, 농촌 같으면 공공농장을 만든다, 그 다음에 뭐 힐링센터를 만든다, 농수산물 시장을 만든다, 수많은 부동산 개발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 개발을 한 것을 좌파들한테는 무상으로 임대를 해주고 그 다음에 저가로 해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 되면은 정상적인 임대를 받은 지금 내고하는 일반 자영업자들이나 피해를 볼까요? 안 볼까요? 보겠죠. 지금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이게 가격 질서, 예, 경제의 어떤 자율시장 질서를 완전히 다 파괴해 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는 요즘 또 뭐까지 생각하냐면 만약에 뭐까지 하냐면 주거 사업이니 금융 사업도 하는 걸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활동가들의 자료들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부동산을 지금 국가로부터 많은 양도를 받아가 여기에서 주택 사업을 한다. 그러면 대장동 사태 같은 일이 안 벌어질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부정부패가 대한민국 하부 구조를 다 강타할 겁니다. 안 생긴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 정도로 이렇게 도덕성이 마비되는 사람들한테 이 부동산을 줘, 그 다음에 이렇게 금융업까지 할 수 있도록 해놓으면 무슨 일을 할지 모르죠. 우리가 지금 이런 것들을 알고 그들이 무슨 나라를 꿈꾸고 있는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그들의 의도와 이런 것들, 불순한 의도를 항상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읍면동의 마을 교육 공동체 관련 법들이 지금 막 우후죽순처럼 발의가 되고 있는데요. 이용호 의원이 발의한 작년 8월 달에 발의한 마을 교육 공동체 활성화법, 이 내용을 보면 도대체 마을 교육 공동체 활성화법이 뭐냐 그랬더니 생활 환경을 같이 하는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과 지역 주민이 함께 가치를 공유하는 교육 생태계 조성이 목적이다. 그러니까 지금 읍면동에 사는 교사가 학생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교사가 학생과 더불어 학부모와 지역 주민을 다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가르치는 사람은 교직원밖에 없고요. 배우는 사람은 학부모와 지역 주민이 가치를 가르치겠다는, 가치를 공유하는 가치를 가르치겠다면 도대체 뭘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지금 거기 보면요, 지금 마을 교육 공동체란 권인숙 의원이 발의한 걸 보면요, 마을이 학생의 배움터가 되도록 학교와 마을 교육청과 자치단체 그리고 학부모와 시민사회가 협력하고 연대하는 교육 생태계를 말한다고 돼 있어요. 시민사회가 좌파 시민사회이지 우파 시민사회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 지역의 학생과 주민들을 주체적 시민으로 성장시키는 게 목적이래요. 주체적 시민. 그러면서 밑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일체의 자유주의적 개인주의를 반대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게 공동체주의입니다. 지금 무슨 목적으로 지금 마을 공동체 교육을 하는지 아시겠죠? 우리가 적어도 이런 정도는 알아야 지금 얘들이 꿈꾸고 있는 공동체 교육이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교육부에서 이미 지금 법안을 발의하기 전에 이미 그 전부터 준비를 해왔어요. 마을교육 공동체 통합교육을 사전 준비를 했는데 슬로건이 뭐냐 하니까 요람에서 무덤까지입니다. 예? 타가소에서부터 이제 죽을 때까지 교육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한 명의 아이를 키우기에 온 마을이 필요하다. 아니 이제 부모가 자녀 교육을 시키는 데서 교육 주권을 뺏겠다는 겁니다. 마을이 교육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북한, 중국,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아이 교육을 어떻게 시키나? 부모한테 맡깁니까? 아니면 저 국가가 필요에 따라 벽돌 찍기 식으로 가르칩니까? 두 번째죠.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통합교육도 하는데 여러분 지금요 어떠냐 하면은 여기 보면요 마을, 지자체, 학교, 교육청을 통합 운영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통합 운영하겠다. 청소년 시설, 도서관, 마을학교, 학교, 교육청, 아동센터 이런 걸 모두 다가 통합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자, 지금은 여러분 보십시오. 초등학교는 초등학교, 중학교는 중학교, 고등학교, 성인학교, 뭐 이런 좌파 마을학교 이런 걸 다 각각 운영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목적에 따르면 이걸 다 하나로 통합하겠다. 학교를 통합하고 교사를 통합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안에 뭐가 있냐 하면 아까 제가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마을 좌파들이 만든 마을 학교 있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교사가 있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많이 있죠. 이거를 통합 관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을 학교에 있는 교사, 강사가 초등학교에도 출강하고 중학교에도 출강하고 성인학교도 출강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뭘 가르칠까요? 바로 사상교육을 가르치는 거지. 왜냐하면 교사들한테 맡길 수가 없는 거지 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이게 아찔하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지금 여기도 보면은 유치원, 유아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성인까지 모두 다가 연계해서 한다. 그러면 요람에서 무덤까지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냐 하면은 이 읍면동별로 그러면 하나로 별도로 독립된 게 아니고 동단위 마을교육 자체에 옆에 동단위 이거를 또 1권역으로 묶고 또 2권역으로 묶고 3권역으로 묶고 그 위에 또 통합하고 그러니까 전국 단위의 모든 교육이 일관성 있게 컨트롤 전체주의적으로 쫙 교육이 끌고 갈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게 그 그래프에서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이게 권역별 마을 교육 자체의 네트워크라고 그래요. 지금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이런 교육의 전체주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요 얼마 전에 아산시에서 내려와 마을 교육 공동체 조례를 지금 발의했다고 그걸 분석해 달라 그래가 좀 분석을 해줬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저지가 안 됐습니다. 통과됐어요. 그럼 방법은 뭐냐? 방법은 지방선거에서 이겨가지고 이거를 다시 조례를 폐지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금 조례에 통과된 이 조례를 한번 볼까? 제4조에 시장은 마을교육 공동체와 관련된 활동과 단체 육성과 활동을 지원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을교육 공동체를 하는 그 활동가, 좌파 활동가와 단체를 육성하라고 되어 있어요. 시장이. 그 다음에 밑에 제12조에 볼게요. 마을교육 공동체 지원센터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그 기능은 뭐냐 하면 마을교육 공동체 육성하라. 마을 학교를 조성하라. 이제 마을 학교가 좌파들이 만드는 게 아니고 이제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순간에 시장이 돈 줘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교육민회를 운영하라. 교육민회가 뭐냐 하니까 학생, 학부모, 교사, 공무원, 지역활동가, 시의원 등이 동참하는 거예요. 지역활동가가 누구예요? 좌파 마을 활동가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교육민회 운영에 주도적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을 교육활동가 육성하라. 지금 뭐냐, 전부 다가 지금 뭐냐면 좌파 마을 활동가를 양성해라. 마을 학교를 아예 돈을 시 예산으로 그냥 지원해라.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법을 통과시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 그 다음에 지금 전국 읍면동을 전체주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요. 제가요 주민자치기본법 공산화의 길목이라는 책을 썼어요. 했더니 어떤 사람이 마침 그 자기는 사상 전문가라는 사람이 내보고 딱 공격을 해왔어요. 아니 주민자치기본법을 보니까 이거는 매우 분권적이던데. 정부와 자치단체가 권한도 주고 예산도 지원해주고 매우 읍면동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에 의한 주민자치가 되도록 매우 분권적인 어떤 방식으로 해놓고 있는데 이거를 왜 이 사람은 사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이야. 그래 놓으니까 공산화라는 매우 직권적인 민주적 중앙집중제 방식, 그러니까 소련이 그랬고 하듯이 공산주의 국가가 하는 그 어떤 그 방식 있잖아요. 민주적 중앙집중제라는 이것을 그걸 하는 공산화라는 말을 썼느냐. 아니 분권적인 방식의 법안을 보고 왜 집권적인 공산화라는 말을 써가지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느냐고 나를 쫑구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 문재인 정부의 주사파가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지향하는 사상적 지향성이 뭐냐. 결국은 공산주의나 북한식이라든가 중국식이든지 어쨌든 매우 집권적인 거 아니냐. 그렇다고 해서 이 집권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이 일부가 분권적인 형태가 있다고 해서 이거는 분권이라고 규정할 수 있느냐. 합체해봐야 아는 거지. 지금 부분적으로 이렇게 딸랑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해서 이거를 분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아주 뭐냐면 그들의 사상적 실체를 잘 모르고 하는 소리다. 나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어떻습니까? 전체주의 시스템이 구축되는 것을 이 합체된 이 모습, 말하자면 무대 앞에는 분권적인데 무대 뒤에 집권적인 구조를 구축하고 있는 그들의 음모를 다 본 후에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야. 자, 볼게요. 서울시의 경우는요. 서울시의 경우는 지금 구청마다 구주민자치지원단이란 민간 좌파 단체가 서울시 예산을 가지고 이거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 민간 단체입니다. 민간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구청도 컨트롤하고 동사무소도 컨트롤하고 동에 있는 주민자치회를 이끌어가는 동지원관도 컨트롤하고 동주민자치회도 통제하고 동주민들까지도 주민자치 그 교육을 통해서 통제하고 구청 내에 있는 모든 민간단체나 주민모임 그것도 다 연결하는 걸 컨트롤하는 역할을 누가 하고 있느냐? 구마다 있는 구주민자치지원단이라는 이런 좌파단체가 사실은 배후에서 이걸 다 견인하더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보지 않고 그냥 단순히 이제 뭐 권한과 예산을
이렇게 위임한다는 것만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자, 이와 같은 것들이 자 이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자고요. 이해식 의원이 마을 공동체 활성화 기본 법안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제안했는데 그게 어떻게 되어 있냐 하니까 읍면동 위에 자치단체별로 그걸 견인하는 조직을 만들고 또 자치단체 위에 행안부에서 전체적으로 전국 단위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조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마을 공동체 위원회라는 자치단체별로도 만들고 그 위에 행안부 장관이 주동하는 마을 공동체 정책위원회라고 만들어 가지고 이 전국 단위 읍면동을 다 견인하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자, 이 법이 통과되든지 아니면 진선미 의원이 만든 마을 공동체 기본 법안을 통과하든지 똑같습니다. 내용은. 자, 자치단체별로는 마을 공동체 지역위원회라는 걸 만들고 그 지역위원회 위에는 국무총리 산하의 마을 공동체 중앙위원회라는 걸 만들고 그걸 또 견인합니다. 그러면 읍면 3,491개의 읍면동별로 다 견인해서 전국 단위 하나의 집권적인 시스템, 전체주의 시스템을 구축해가지고 끌고 갈 수가 있도록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서영교라고 그 지금 서영교 의원이 발의한 것은 마을 공동체 및 지역사회 혁신 활성화 기본 법안도 똑같습니다. 자치단체별로 자치단체장 소속의 지역위원회를 두고 그 위에는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또 정책위원회를 두고 그러면 그 전체주의 산하 안에 읍면동을 다 견인하도록 지금 그렇게 법안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전담부서까지 두게 하고요. 또 지역 지원기관을 두게 하고 또 이런 종합지원센터도 만들어 가지고 또 위탁도 가능하대. 위탁 가능하다는 뜻은 그 또 다른 그저 좌파 단체들한테 또 위탁해가 또 돈 나눠 묻고 또 위탁해가 돈 나눠 묻고 할 수 있도록 만고강산 자기들이 그냥 멋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법안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거기다가요 주민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있어요. 아까 그랬죠. 김영배 의원이 발의한 데 보면은 주민들에 대한 정보 수집 권한을 부여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읍면동별로 주민자치회가 주민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도록 했는데 이 수집된 정보를 어디에서 관리할 거냐 하는 게 문제가 돼요. 그런데 진선미 의원, 서영교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보니까 딱 그게 나와 있습니다. 마을 공동체 종합정보지원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도록 해놨습니다. 서영교 의원도 종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해놨습니다. 누가? 행안부 장관이. 자, 이 뜻은 무슨 얘기냐면 3,491개 읍면동이 전부 다 주민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어떻게 하냐. 행안부 장관이 운영하는 정보기관이 있는 거예요. 주민들을 통제하는 정보기관한테 이 정보 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행안부 장관이 3,491개의 읍면동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 모두예요. 그 사람들에 대한 인적 정보를 다 수집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거야. 거기다가 지금요 중국처럼 안면 인식 기술이 발달돼 있잖아요. 우리나라처럼 이제 골목마다 뭐가 돼 있어요? CCTV 다 돼 있죠. 그 다음에 이번에 코로나 걸리면서 여러분들 그거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QR코드 식당에 가는 거 다 했죠. 이미 시험 다 거쳤어. 그래서 안면 인식 기술에 그다음에 이런 거 저런 거 다 돼 있죠. 그다음에 이 주민들에 대한 정보 다 수집 딱 이렇게 보면 앞으로 우리 모두는 이제 도가니든 쥐야 이런 식으로 가면 그래서 이제는 민간 정보 기관이 새로 만들어진다. 우리가 이런 걸 알고 지금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좌파 마을 공화국이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서울시에서는요, 오세훈 시장이 마을 공동체 사업들이 하도 문제가 많다고 지금 말이 돼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종합 감사를 실시했어요. 그랬더니 박원순 시장 10년 동안에 민간 보조금, 민간 위탁금 명목으로
이런 좌파 단체들한테 얼마가 돈이 지원됐냐 하면 1조 원이 지원됐대요. 예. 그런데 이 1조 원이 그 좌파 민간단체가요, 임기제 공무원으로 서울시 도처에 지금 포진해가지고 말하자면은 뭐 위탁 사업을 사업체 선정에서부터 지도 감독까지 모든 관련 사업을 전반을 관장하고, 그 다음에 중간 지원 조직이라는 창구를 만들어 가지고 또 다른 시민단체 위탁하도록 해가지고 돈 뜯어먹는 구조로 다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시민단체, 좌파 시민단체 피라미드, 시민단체형 다단계가 아닐까요? 라고 오세훈 시장이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국가는 이렇게 하여 좌파 시민단체 전용 ATM기로 전락했대. 그래서 이 마을 공동체 사업 중에 그 중에서 가장 이게 심한 문제가 있는 게 마을 공동체 사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 혈세를 내 주머니 쌈짓돈처럼 생각하고 시민회라는 이름을 내세우면 사익을 쫓는 행태는 청산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비정상화를 정상화로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우리가 지금 현재 마을 공동체 주민자치위원회, 그다음에 이와 같은 마을 교육 공동체니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조례든 법이든 통과되도록 놔둔다면 서울시에 일어난 이와 같은 일, 10년 동안 박원순 시장이 했던 이 부정과 비리의 온상인 이 현상이 3,490만 개 읍면동에 다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다 대정동 사태 같은 것들이 또 더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어떡하라고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진짜 교회가 앞장서서, 이거는 아까 그랬죠, 네오마르크시즘의 법안을 강요하거나 그다음에 차별금지법과 같은 그런 것들을 또 하거나 거기다가 부정부패가, 이거는 대한민국이 통과되는 순간에 대한민국은 그냥 아작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다가 더 있습니다. 더 있어. 만약 이 법이 통과되면 좌파 세력의 마을 공화국을 하면요, 그들이 50년 100년 집권이 가능합니다. 이유가 뭐냐고요? 제13조에 보면은요, 주 국가와 자치단체는 주민자치의 재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해놨어요. 이제 이거 마음대로 먹고 사는 거를 다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해놓고요, 거기다가 특별회계 운영을 지원하도록 해놨습니다. 특별회계 운영? 좌파들의 이 마을 활동가들의 자료를 보니까 이래 써놨더라고요. 김영배 법안, 김영배 국회의원이 발의한 김영배 법안이잖아요. 근데 이 김영배 의원하고 대담을 하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은 상당히 나름대로 이 분야에 뭔가 인정이 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가균형발전 예산이 175조래요. 175조의 30%를 전국 3,500개 읍면동에 할당하여 마을기금으로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여론도 생기고 있다. 그건 자기 하고 싶은 얘기인 거지. 자, 175조의 30%면 얼마냐 하니까 한 70조가 넘더라고요. 이거를 읍면동한테 나눠줘서 마을기금으로 쓰라. 자, 그런데요, 제주도에 있는 신구범이라고 혹시 제주도지사에 한 사람 알아요? 그 양반의 아들이 신모모 교수예요. 이 좌파 교수인데 그 사람의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175조 전액을 마을기금으로 주라. 그리고 주민들의 그 마을기금으로 주고 주민들의 총유로 하고 수익금을 주민들에게 n분의 1로 나눠주라고. 그러면 자 보십시오. 여기서 마을기금 175조를 나눠줘 가지고 거기에 수익금을 n분의 1로 나눠주면 노인네들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거기다가 사업 수익도 나눠줘. 그 다음에 뭡니까? 또 이 기부금도 받아가지고 삥 뜯어가지고 또 나눠줘. 그러면 이 주민들이 멀지 않아요. 다 이 사람들의 어떤 그 소위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아마 좀비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선거 다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서 다 움직일 겁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대의민주주의 다 보면 헛방일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거기에 국회의원 헌법
2018년도 2월 달에 헌법 초안이 나왔는데요. 뭐라고 돼 있냐면 지금 국회의원들을 국회의원 소환권을 거기다 넣어놨더라고. 소환? 100만 명만 하면 국회의원을 끌어내릴 수 있는 거야. 만약에 이렇게 해서 3,491개 읍면동의 주민들을 완전히 장악하면 국회의원 끌어내려 하면 끌어내리고 지방의원 끌어내리면 끌어내리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영구히 그들의 손아귀에 대한민국이 하부구조가 장악되는 순간에 대한민국의 주민자치가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은 다 붕괴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마을이 위험하다 그러는 거예요. 마을이 지켜져야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지켜줄 수 있다니까요. 예, 그런 말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결국은요, 지금 마을에 제가 아까 그랬죠. 마을 학교가 지금 도봉구면 97개소. 예. 그 다음에 수도 없이 많은 것들이 이미 15년 이상 쭉 준비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우파들은 어떻습니까?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런 데 대해서 관심도 안 기울이고 거기에서 대비도 안 하고 조직도 안 돼 있어요. 그러니 앞으로 그들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겠냐고요. 선거에서 한번 이기는 거 불과 조금 있으면요.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실수할 때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때 그냥 쳐가지고 뒤집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고요. 그들이 하부에 읍면동에 조직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마을 학교 만들고 마을 강사 양성하고 그 다음에 조직을 만들고 교회끼리 연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교회가 다 연결될 수 있을까요? 왜 교회 안에도 이상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는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 각성된 몇 명이라도 좋으니 다 연결하려 하지 말고 소수라도 좋다. 소규모 조직이라도 좋으니 연대를 해서 민간 조직을 만들어라. 그 다음에 교회들이 연대해서 열성적인 애국 활동가들을 이장, 통장, 반장, 지방의원, 국회의원들을 진출하도록 지원해라. 이제는 정교분리 원칙은 이제 좀 이름을 바꿔라. 정교분리라 하지 말고 뭐를 하냐? 제대로 이야기해라. 정치의 종교 불간섭 원칙이라고. 교회는 정치 간섭해도 돼요. 정치가 교회를 간섭하지 못하게 하는 게 정교분리의 원칙의 원래 원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명확하게 정치의 종교 불간섭 원칙이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하시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뭐 이런 대한민국 반대한민국 세력의 비밀이 드러나다 하는 책자나 그 다음에 또 3,491개 읍면동 위험하다는 이런 소책자나 이런 걸 좀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 내용들을 중요한 내용들을 주변 우리 마을 주민들이나 교인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줌으로써 마을을 우리가 지켜야만이 교회도 지켜지고 그 다음 우리 가정도 지켜지고 국가도 지켜진다는 이 사실을 좀 인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가능하면 이런 소책자 보급운동에도 적극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좀 정신 좀 차려야 되겠죠? 우리 소책자 좀 광고 좀 올려볼까요? 네. 네, 340-91개 읍면동이 위험하다 32쪽 소책자입니다. 이 책을 적극 추천하고 이거 이제 우리 전화번호 좀 한번 올려줄까요? 그래서 한 권당 500원씩에 판매합니다. 그래서 신청하면 저희가 이것을 받아서 저희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섬기도록 하고 아니면 이게 직접 교수님 직접 신청하면 또 우편으로 됩니까? 그 전화번호 좀 네. 네. 여기 나와.